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덥죠? 안 더워도 덥냐고 하면 네, 그러면 좋을 텐데. 굳이 질문한다고 또 생각해보고 답하려고 그렇게 그냥 대답하면 되지. 안 덥죠? 그래요. 얼마나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감정평가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교재 어디 보시냐면 184. 자, 교재 이제 184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수익하는 법이 있는데, 저번 주에 내가 이거 뭐 좀 써놓으라고 했는데, 기억 안 하셨나 보다? 기억나죠? 그 저번 주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써놓고 만약에 이거 없으면 휴강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 말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다시 써야겠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이제, 비용성, 시장성, 그 다음, 수익성을 이제 가격의 삼면성이라 한다고 그랬죠? 자, 비용성 무슨 방식? 그렇죠? 원가 방식, 시장성, 비교 방식, 수익성, 수익 방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방식이 있는데, 한 개의 평가 방식당 가격 구하는 방법하고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하나씩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원가 방식에서 떠들면 경찰 부른다고 그랬죠. 경찰. 자, 가격 구하는 거 무슨 법? 원가법. 원가법을 통해서 구하는 가격을 적산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 구하는 거 적산법이라고 그랬죠. 적산법을 통해서 구하는 임대료 이름 뭐다? 적산임료. 다음, 비교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방법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구하는 가격을 비준 가격. 다음, 임대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구하는 거 무슨 임료? 비준 임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에서 가격 알아보는 거 바로 이거 시작할 텐데요.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환원해서 가격을 알아본다 해서 수익하는 법. 수익하는 법을 통해서 구하는 가격을 수익 가격이라고 했고, 미래 예상되는 수익을 분석해서 팔 아프라. 예. 수익 임료 이렇게. 왜 나는 아는데 왜 나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 아는데 나는. 자, 그럼 잠깐 한 번 또 읽어보게요. 네. 가격 삼면성 그냥 읽어보세요. 시작.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자, 비용성 무슨 방식 묶어서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시장성, 비교 방식, 수익성, 수익 방식. 자, 가격 구하는 거 원가법, 적산 가격 이거 있었죠? 자, 여기서 또 읽어봅니다. 시작. 비용성, 원가 방식, 원가법, 적산 가격, 적산법, 적산임료. 자, 시작. 시장성,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비중 가격, 임대 사례 비교법, 비준임료. 시작. 수익성,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 수익 가격, 수익 분석법, 수익임료. 저번 주에 요거 했어요. 요거까지 했거든요. 오늘 이제 요거 바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구하는 거. 얘가 이제 시험에 주입니다, 주. 그리고 가끔 임대료 구하는 게 나와. 얘는 가로는 교회는 안 나와. 그래서 요거에서 적산임료 기기필이라는 거, 그리고 필요증비가 뭔지 잠깐 이야기할 거고, 임대사례 비교법에서는 어떤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더하기 뭐는 뭐다 뭐 요거 하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책을 이제 184페이지 펴놓으라고 그랬죠. 먼저 이제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환원법 써볼까요? 수익성에 의해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이제 수익환원법이다라고 하는데, 자,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동산이라면, 판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가, 음식점도 마찬가지, 또 이제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또는 이렇게 빌딩 같은 거,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부동산도 있겠죠. 그러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따라서 이 수익성에 의해서 물건의 가격을 구한다 해서 그냥 수익 가격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 그러면 이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물건으로부터 예상되는 순수익. 예. 자, 수는 총수익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순수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고 남은 온전한 순수익을 말하는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우리 영업수익 계산 과정 중에 순자 들어간 게 누가 있었어요? 순영업소득 있었죠? 그래서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으면 이 순수익은 순영업소득을 말해요. 다음, 이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가지고 환원율로 나눠서 부동산의 가격을 알아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볼게요. 자, 뭐는? 수익 가격은 뭐를?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눈다. 한 번만 더요. 시작. 수익 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나눈다. 가끔 이렇게 가로넣기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가로넣기가 나와버려서 올해는 좀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첫 번째 잡아야 될 거, 이 순수익이 발생한 순수익이 아니고 향후 예상되는 순수익이라는 거. 뭐다? 예상 순수익. 과거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어떤 토지로부터의 지난 1년간의 순수익의 실적에 환원이율을 적용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을 구했다. 왜 X? X죠. 왜 X인지 아시죠? 지난 1년간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해버린 수익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예상되는 순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거 예상 하나 조심하시고, 다음 이 환원이율이 있는데 환원이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본 수익률에 자본 회수율을 더해서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에 안 잡히거든. 투자자가 그러니까 환원이율 앞으로 그냥 수익률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냥 사실은. 예. 그래서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감 잡을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일단 한번 도대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이것도 가로놓기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뭐는 무엇 더하기 뭐 시작.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다. 우리 시험에서는 요놈이 중요해요. 요놈이.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가보자. 이 임대용 건물을 사는데 100억 원이란 돈을 들여서 100억 원이란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내가 여기다 얼마 주고 사니까 최소한 여기서는 얼마 정도는 벌어야 되겠다라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선이 있지 않나요? 기준이? 그렇죠? 그게 바로 얘입니다. 자본 수익률. 투자자가 투자 자본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 예를 들어서 투자자는 나는 100억 투자했으니까 적어도 10억. 100억이 10억이니까 10%. 나는 투자 자본에 대해서 최소한 10%는 벌어야 되겠다라고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을 자본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이라고도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그냥 할인율이다 뭐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이 파트는 중요해. 자, 그런데 이제 볼까요? 앞으로 1년 동안 이 부동산에서 10억 원을, 즉 10%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100억 주고 샀던 건물에서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1억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1억만큼의 만약에 감가상각이 발생한다면, 즉 100억 중에 1%만큼의 가치가 손실이 된다면 투자자가 실제 벌어가는 수 있는 수익률은 1년 동안 10억 벌어서 10억 벌기 위해서 100억짜리 건물에서 1억만큼 감가상각이 발생해버렸네? 그럼 실제 가져가는 수익은 9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이만큼의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이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되죠. 그러면 그만큼을 플러스 알파 시켜가지고 목표 수익률을 11로 높여 잡아야지. 그죠? 11로 높여 잡아야지 1%만큼의 가치 손실이 나타나도 원래 목표했던 10%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감가상각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는 얘 더하기 시작.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인데 결국 자본 회수율은 뭘 의미하고 있다? 감가상각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하나 더 가봅시다. 다짜고짜 질문할 거예요, 이제. 시험에 이런 게 나왔네. 환원이율은 부동산의 종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맞다. 맞아요, 틀려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몰라도 찍어봐. 몰라도. 다 알려주고 물어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찍어봐요. 자, 환원이율은 물건의 종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물건은 우리가 다루는 물건은 뭘까? 부동산 다루는 거 아니야 우리는. 종별이 뭘까? 그래. 물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이제 물건이라고 나와. 근데 그 물건 중에 우리는 도자기 가치 평가하고 이런 걸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다루는 물건은 부동산이겠다. 부동산 하면 땅하고 건물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물건의 종별하면 토지라는 종류의 물건과 건물이라는 종류의 물건이 있죠? 자, 볼래요? 토지는, 건물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돼야 안 돼? 되니까 건물은 환원이율의 자본 수익률과 함께 감가상각인 자본 회수율을 반영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근데 토지는 감가상각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토지는 감가상각률 자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물건의 종별에 따른 환원율은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조금 이따 우리 계산 문제도 이제 또 한번 잠깐 좀 다뤄볼 건데, 토지의 환원율하고 건물의 환원율이 항상 시험에 나오면요, 토지의 환원율이 10%인데 건물의 환원율이 5%하고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토지의 환원율이 5%면 건물의 환원율이 10%, 8% 이런 식으로 나와. 누가 더 커? 환원율이? 건물이 커. 왜 그런지 아시겠죠? 토지는 이게 없잖아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의 환원율이 더 크게 나와요. 아무튼 이게 기본 논리예요. 기본 논리. 자, 그래서 아무튼 부동산의 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라고 이렇게 일단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요거 가지고 제가 이제 내 이론 강의를 할 텐데, 우리 저번에 그 계산문제 특강 책 있잖아요. 그 책 가지고 거기 있는 문제는 다 풀어봐야 되는데, 계산 문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 수익 가격을 알아보시오. 그랬을 때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눠서 이렇게 알아보는 게 있고, 또 환원율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환원율이. 그러면 자, 어디 볼래요? 볼게요. 2는 A분의 6이다. A 3이죠? 맞다고 해, 제발.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A를 구하라고 돼. 그러면 A하고 E하고 자리 바꾸면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환원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분모가 이제 뭐가 돼야 되겠어? 가격이 돼야 되겠죠? 분자는 뭐가? 순수익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 자료 좀 잘 활용하시고, 아무튼 기본적인 내용은 이 내용이다. 자, 그럼 이 틀 가지고 잠깐 좀 가는데,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갈 거예요. 조심해야 될 거. 짚고 넘어갈 건데, 순수익은 발생하는 순수익이다, 예상되는 순수익이다? 자, 기출지문 동그라미 2번 먼저 볼게요, 우리. 기출지문, 보세요, 봐. 뭐 어때? 죄졌어요. 앞으로 좀 일찍 다니세요. 네. 뭐라 한 건 아니고. 쳐다보지 말고 사람 민망하잖아요, 쳐다보면. 자,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대상 나대지에서 지난 1년간의 순수익의 실적에 종합환원율을 적용해서 수익가격이 구했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예상되는 해야 돼, 예상되는. 지난 1년간이라는 것은 이미 발생해버린 이 말이기 때문에 틀렸죠? 네,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 다음. 일단,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주시고, 그 다음.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플러스 뭐다? 자본 회수율이다. 자본 회수율은 뭘 의미하고 있다? 감가상각률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환원율을 결정하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제 거기서 먼저 첫 번째 보니까 양가로 1번에 시장 추출법 있죠. 밑줄도 그치만 볼펜 아까 보니까. 시장 추출법은 있잖아요. 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매매가 된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알아보겠대. 그걸 그냥 시장 추출법이라고 그래요. 예, 됐고. 조성법은 가끔 나오는데 그냥 이것도 눈으로 봐요. 조성법은 또는 요소 구성법이라고도 하는데, 어디 저기 박스 안에 보니까 환원이율은 자본 환원이율 똑같아요. 환원이율은 자본 환원율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 이렇게 나왔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환원율을 결정할 때 무위험률의 위험할증률을 반영해가면서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표현은 오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사람이 하면 뭔지 알죠? 주관적인지 알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단점에 보니까요, 일단 그 저당 조건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 말 있죠? 이 말은 흘려들으세요. 뭐냐면요, 부동산은 고가니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빌리는 게 보통의 모습일 텐데, 대부 비율, 빌린 돈에 대해서 원리금 갚아 나가야 되는 저당 상수, 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율 결정 시 저당 주권이 고려되지 않았다 이 표현이 있는데 살짝 흘려버리고 그다음 자 여기서 무위험률은 뭔지 알죠? 은행 금리야. 그럼 이 평가사가 직접 결정할 이유가 있어 없어? 그냥 은행 금리 갖다 따라 쓰면 돼. 근데 문제는 위험할증률 밑줄. 위험할증률이 문제죠. 자, 똑같은 투자 대상이라 하더라도 평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평가사마다 바라보는 위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죠, 그죠? 뭐 이제 아니 이제 친형이 이제 이런저런 하다가 좀 일을 잘 안 풀려가지고 선배가 이제 그 뭐지? 제가 옥상에서 유리창 닦는 거 자꾸 이야기했죠. 형이 그걸 하고 있어요. 그 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돈벌이 짭짤한 거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한테 배웠대. 그래가지고 좀 같이 다니더니 줄 이렇게 내려가지고 뭡니까 저기 우리 저기 뭐 샷이 이렇게 좀 오래되면 이렇게 고무 해가지고 물 이렇게 실리콘 맞아요. 물 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하는데 잘해. 잘하는데 아무튼 여기 운 좋은 날은 하루에 뭐 세집 가까이 해가지고 뭐 한 150만 원도 벌기도 하고 날마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평균적으로 따져도 거의 그냥 한 1억 이상 이렇게 벌어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은 자꾸 공부로 인생 승부 걸러가지 말고 좀 이따 와. 그럼 내가 보조원으로 취직시켜줄게요. 아무튼 그렇게. 자, 근데 저는 이제 되게 이런 걸 무서워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나 학원 근처에 이제 왔길래 얼굴이나 보러 갔더니 줄을 좀 잡아달래. 뭐 알았다 밑에 잡은다 했더니 위에서 보면서 뭔가를 알려주고 막 하래. 그래가지고 한번 올라갔더니 아니야 올라간 건 아니고 옥상에서 이렇게 보는데 뭐 어지러운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내려가 버렸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 볼 때는 위험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 형은 하나도 그런 생각이 없대. 그러니까 안 위험하대. 오히려 더 오히려 안전할 리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는, 야, 오히려 위험하면 마음도 편하고 오히려 더 안전해.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아무튼, 보세요. 똑같은 위험이라 하더라도 평가사라는 사람마다 바라보는 위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책에다 체크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사람 들어가면 무조건 다 뭐예요? 주관적이거든. 저번 주 마지막 그 후반부에 또 뭐 주관적 나오지 않았나? 어딘지 잘 모르겠죠. 관찰감가법, 감가상각의 상태를 평가사의 관찰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것도 사람이니까 어떻다? 주관적. 무조건 사람 나오면 뭐다? 주관적. 이렇게. 네, 됐고요. 세 번째부터가 이제 시험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 투자 결합법 나왔죠? 자, 결합 동그라미 치세요, 결합. 이제 양가로 3번에 투자 결합법 보이시죠? 결합이란 것은 동일한 하나의 물건을 결합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뭔가 상황이 뭔가 다르니까, 조건이 다르니까 결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합 나올 때 뭔가 동일하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그래서 본문이고 뭘고 일단 기출문제 지문 먼저 잠깐 봅시다. 우리 3번 4번 먼저 그냥 한번 봐보게. 그냥 자 3번 물리적 투자 결합 나왔어요? 4번 금융적 투자 결합 나왔어요? 자, 3번 갑시다.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 모두 동일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가정. 자, 틀려. 뭔 말인지 모르죠? 틀렸어요. 뭔 말인지 몰라도. 결합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무조건 뭐하다? 다르다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다르다. 다음 4번.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는데 착안했다. 맞아, 틀려? 굳이 여기서 제가 여러분 10억짜리 사는데 지분이 4억 들어갔고 은행에서 6억 빌렸으면 4억. 지분 투자자는 자기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지분 배당률이라는 수익률을 원하고 은행은 빌려준 6억에 대해서 저당 상수를 고려해서 원리금 받아 챙겨야 되니까 은행은 저당 상수라는 수익률을 원합니다. 그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할 필요도 없고 결합 나오면 어떻다.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결합 나오면 어떻다? 다르다. 알든 모든 무조건 다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투자 결합법이 3개가 있어요. 시험에 3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는 토지에 적용하는 환원율과 건물에 적용하는 환원율은 동일하다 하면 안 돼.
결합 다르다죠? 그거 해봤잖아 방금. 그죠? 근데 이해 못해도 다르다. 네. 두 번째.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 방금 했던 거야.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 토지 건물이 합쳐진 게 복합 부동산이거든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서 복합 부동산에 적용하는 복합 부동산의 경우 이제 아까 했던 토지에 적용하는 환원율과 건물에 적용하는 환원율이 동일하면 안 되죠. 다르고. 자, 이 복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서로 동일함으로 이를 분리할 수 없다. 이것도 틀려. 예. 결합 나오면 무조건 다르다고 나와야 되니까. 다음.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서는 지분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데 차가 난다? 틀려. 자, 그래서 무조건 결합 나오면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양가로 3번의 투자 결합법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 나왔죠? 일단 결합하면 뭐 어떻다? 다르다. 다음. 동그라미 2번. 금융적 투자 결합법도 결합하면 어떻다? 다르다. 결합 나오면 무조건 어떻다? 다르다.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저번에 그 책자에도 계산 문제 책에도 있듯이 계산 문제가 나와요. 계산 문제가. 그러면 볼래요? 수익 가격은 순수익 나누는 게 환원율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문제가 어떻게 주냐면 실제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의 순영 소득이 3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인데 복합 부동산이 있다. 그랬을 때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의 가격 구성비를 보니까 토지 가격이 전체 가치의 40%, 0.4고 건물 가치가 전체 가치의 건물 가격의 60%, 0.6이다. 그러니까 전체 가치 중에 4대 6이다 이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토지에 적용하는 환원율은 예를 들어서 5%고 건물에 적용하는 환원율은 10%다. 이랬을 경우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시오. 실제 기출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수익이 나와야 되죠. 순수익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그러면서 여기다가 환원율만 넣어주면 되죠. 근데 이것도 공식을 암기를 하지 말고 자, 우리가 계속 가중평균만 이런 소리 해봤죠. 그런 개념이야. 볼래요? 40%라는 숫자, 60%라는 숫자, 5%, 10% 여러 개의 숫자를 주고 지금 하나의 숫자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관련이 있는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서로 연관성 있는 놈들끼리만 묶어주는 거야. 어디 볼래요? 토지 40%, 토지 가치 구성비가 40%래. 다음 중 토지 가격과 관련이, 요것과 관련이 있는 숫자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요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는 얘랑 곱하는 거지. 그럼 얼마예요? 2%죠? 그쵸? 예, 다음. 얘, 60% 0.6은. 당연히 얘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얘랑 곱하겠죠? 이렇게? 그럼 얼마? 6. 그러니까 둘이 합치니까 얼마? 8. 그러면 8%는 0.08이죠? 자, 3천만 원 나누기 0.08 한 번만 쳐봅시다, 우리. 3억 7,500? 맞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공식을 굳이 암기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예. 하니까. 풀어도 되니까. 뭐 우리 나온 김에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는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하자.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서, 자, 이 부동산의, 비중을 보니까, 자, 투자자의 지분 비율이 40%고, 예, 저당 비율이 60%다. 빌린 돈이. 자, 이런 상황에서 지분 투자자가 원하는 지분 환원율 또는 지분 수익률, 지분 배당률은 10%고 은행은 빌려준 돈에 대해서 저당 환원율, 저당 상수 똑같은 말이에요. 예. 저당 환원율은 5%다. 이랬을 때 종합자본 환원율을 계산하시오. 그럼 이것도 보세요. 여러 개 숫자를 가지고 지금 하나의 숫자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면 자, 이 40이 뭔지 알죠, 지금? 다음 숫자 중에 40하고 관련 있는 건 뭐예요? 요거겠지. 둘이 곱하면 400%? 얼마예요? 40% 아니죠? 4%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학계론에는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가 너무 많다고 헷갈리면 한쪽을 이렇게 바꿔서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바꿔서 하면 되죠? 이거 4야. 자, 다음 중 60%. 얘랑 관련 있는 것은 당연히 저당 얘 아닙니까? 둘이 곱하면 얼마? 3%. 그럼 얼마? 7%.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찍어.
낮은 퍼센트하고 높은 퍼센트를 주고 지금 퍼센트를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중간값이 얼마야? 어? 7이야? 7.5죠? 이제 중간값도 모르면 이제 찍을 수도 없어. 7.5죠? 있잖아요. 그리고 있잖아. 이런 게 나오면 하나는 5%, 하나는 10%인데 섞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섞어보라고. 그러면 최저값 5% 이하 값은 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5보다는 커야 돼. 10% 이상의 값이 그것도 안 돼요. 그 사이에 나와야 돼. 중간값이죠. 거기서가 비중이 저당 비중이 더 커요? 지분 비중이 더 커요? 그러면 저당 쪽으로 좀 내려가면 돼. 그러면 좀 줄어들면 그게 답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7% 있죠? 뭐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든지 아무튼 하면 돼. 이러든 저러든 서울만 가면 돼. 서울만. 아무튼 계산 문제 신경 쓰지 말고 결합하면 어떻다? 결합하면 다르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양가로 4번에 에르두법 있어요. 에르두법. 에르두법은 다른 말로 저당 지분 환원법이다 라고도 이렇게 불러줘요. 저당 지분 환원법. 자 그러면 자 우리 책 다시 왼쪽 페이지 살짝만 가보니까 184 맨 상단에 큰 2번 소득에 따른 수익 환원법의 분류 나오시죠? 나왔죠? 거기 보니까 세전현금 수지 보이세요? 그 옆에 뭐라고 나왔어요? 일단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다시 오른쪽 양가로 4번에 보니까 에르두법을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고 하는데 에르두법은 세전 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옆에다 굵은 글씨로 뭐라고 써놨냐면 LCX라고 그랬어. 에르두법은 세전 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하니까 세금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 LCX. 그래서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금융적 투자결합법, 에르두법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대폭 결항한 것으로 매기간의 현금 수지, 원리금 상환 시 원금 상환액만큼의 지분 형성분, 부동산의 가치 변화 등을 토대로 계산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온 적은 있어요. 아주 오래 전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LCX 해봐요. 에르두법에 관해서 뭔가 설명했는데 뭐 이상한 소리 나오면 그냥 다 맞다고 하세요. 그리고 에르두법은 세전 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했다. 부동산 세율을 고려했다. 이런 소리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딱 하나만 잡으면 돼. 뭐 X? LCX. 에르두는 세금 고려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심지어는 이런 문제도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환원이율 결정 방법 중 에르두법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 말은 결국 에르두법에서 설명하고 있지 못한 것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학계론에서 L자로 시작한 놈은 요놈밖에 없으니까 L자 나오면 무조건 세자 콕 찍으면 답이야. 그래서 에르두법에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거 뭐냐? 1번 순영업소득, 2번 영업경비, 3번 유효조소득, 4번 부동산 세율 몇 번? 세율. 세전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L자 나오면 뭐 찍으면 된다? 세자 찍으면 답이 돼요. 네. 다음 양가로 5번. 이제 부채 감당법에 의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부채 감당법. 부채 감당법에 의한 이제 환원율을 결정하는 건데, 자, 어디? 종합 환원율, 그냥 환원율을 해도 돼요. 환원율은, 거기 보니까 일단 뭐라고 나왔어요? 부채 감당률, 또 한번 나온 대로 써봅시다.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쓴 거고, 근데 셋 다 곱하기 때문에, 곱하기는 어떻게 나와도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빠지지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어디? 우리 차분하게 또 봅시다. 이런 거는 모의고사용인데 1번부터 4번까지는 지분 투자자 관점에서 환원이율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5번 얘는 은행을 저당 투자자라고 하죠. 그래서 저당 투자자 관점에서 환원이율을 결정하는 방법인데 자, 일단 봅시다. 차입자, 돈 빌리는 차입자가 있고,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있어. 근데 이제, 어디? 여기 보니까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 있죠. 항상 시험에 나오죠, 항상. 예. 투자이론 이런 데 보면 금융 항상 나와요. 부부순 기억나시죠, 부부순. 그렇죠. 그래서 은행이 차입자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 막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저놈이 나한테 돈을 빌려가서 소득으로 벌어서 나한테 원리금 갚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빌려주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부채 감당률은 분수니까 2라고 비교하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으면 순영업소득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소득으로 원리금을 갖고도 남는 거니까 빌려준다. 들어본 적 있죠? 그거. 그러면 어디? 이 부채 감당률은 누가 요구하는 거냐면 은행이 얼마 이상 되면 빌려주겠다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거예요. 다음 대부 비율. LTV 있죠, LTV. 대부 비율. 얘도 뭐 무조건 나오는 거죠, 시험에. 차입자가 은행한테 저기요, 제가 담보 맡길 테니까 대부 비율 70%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차입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차입자는 요청하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판단해서 결정은 누가 해주는 거냐면 은행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 비율은 오해하면 안 돼. 차입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차입자가 부탁하는 겁니다. 신청하는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한다? 은행이 결정합니다. 다음 저당상수는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저당상수는 결국 돈 빌려주는 은행이 야, 너 나한테 돈 이만큼 빌려가잖아. 그럼 여기다 저당상수 곱해서 매달 나한테 이만큼 갚아야 돼? 라고 누가 요구하는 거죠? 은행이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부채감당법은 환원율 결정하는 요소들이 전부 다 누구 입장에 치우쳐졌냐면 은행 입장에 치우쳐졌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 했죠. 은행 관점에서 환원율을 결정한다. 그러면 지금 칼자를 누가 쥐고 있다? 은행이 칼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차입자가 은행한테 가가지고 칼 들고 있는 한테 가가지고 야 임마 돈 좀 빌려줘. 그렇게 건방지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톡 때리면 큰일 나죠? 막 피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공손하게 하라고 했어. 어떻게? 저 대부 좀 부탁해요. 그래서 저 대부 좀 부탁해요. 요렇게 해야지 공손하게 이렇게 빌려달라고 그래. 이제 칼을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있잖아요. 환원율 결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남기? 시작. 저 대부 좀 부탁해요. 저거보다 저당상수, 대부는 대부 비율, 부탁해요. 부채 감당률 해서 이 세 개를 전부 다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 이게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해봤지만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계산 문제가 중요해요. 근데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자, 환원율 물어보는데 계산 문제 스타일이 두 가지다. 먼저 아까 제가 그랬죠. 저거. 네. 환원율은 부동산의 가격분의 순영소득이라고. 아까 잠깐 했죠. 그리고 투자일은 또 됐거든요. 환원율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해. 수익률. 환원율보다 수익률. 그러니까 10억 주고 사가지고 1억 벌면 환원율 몇 프로예요? 10%. 그냥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라니까. 투자이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 나오는데 환원율 구하래. 그럼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문제 박스에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고 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순영업소득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뭐만 찾으면 된다? 순영업소득. 근데 순영소득 바로 안 주죠. 바로 안 주면서 어떻게 주냐? 예. 가능총소득은 얼마고, 공실은 몇 프로고, 영업경비 몇 프로고, 이렇게 해서 줘. 그러면 아무튼 가격 나오면 순영업소득만 딱 잡아가지고 넣어주면 이제 바로 끝나는 거고. 예. 만약에 뭐 1억이다. 그러면 뭐 10%다. 요거. 만약에 이제 계산 문제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대부 비율은 몇 프로고, 저당 상수는 얼마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 저 대부 좀 부탁해요. 그거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딱 넣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 시험에 이제 계산 문제 2번이 나왔는데, 요거, 저 대부 좀 부탁해요. 근데 막 빌빌 돌아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근데 한참 걸리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막 저당 상수 있고 대부 비율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돈 빌릴 때 칼 안 맞으려면 공손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러지. 해서 저 대부 좀 부탁해요. 그게 떠오르면 금방 끝나버리고, 떠오르면 뭐 이게 몇 초 안 걸리지. 그냥 끝나버리지. 근데 그게 안 떠오르면, 아, 투자이론 때 부채 감당률은 부우순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리면 풀긴 풀어도 최소 3분 이상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환원율 계산하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얼마고 줬죠. 그리고 뭐 가능총소득이 얼마, 공실 얼마 하면 이거. 수익률 계산하는 거, 수익률 계산하는 거. 그리고 박스 안에 보니까 뭐 대부 비율 몇 프로고 지분 비율 몇 프로고 뭐 저당상수 나오죠. 그러면 저 대부 좀 부탁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시험장에서 딱 봤을 때 딱 보자마자
맞아. 저 대부 좀 부탁해. 그게 떠오르면 정말 쉬운 문제가 돼버리고, 이게 뭐더라.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환란, 시련을 주시나니까, 잃어버리면 환장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예. 저 대부 좀 부탁해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요. 자, 다음. 이제 185페이지 맨 밑에 기출지문 5번 있어요.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요약집 철저하게 시험에 나오는 거 중심으로 묶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요약집에는 제가 빼버렸는데 몇 년 전에 연금법하고 상환기금법 관련돼서 뭔가 물어보는 게 있었어. 근데 알아도 잘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막 죽어버리라고 내는 거죠, 일부러. 그러면 그런 문제는 한 십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들이야. 그런 문제는 대비를 하면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다른 거 다 빼버렸고 대신에 지문 하나 넣는데 그냥 한번 찍어봐. 감채기금법, 상환기금법. 상환기금법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상환기금법? 복리이자, 재투자, 복리이자 뭐 했죠? 그게야. 감채 상환기금법에서는 자본 회수분을 재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하는데 이때 재투자율은 안전율로 한다 맞거든요. 이 안전율이 뭘 것 같아? 그냥 찍어봐. 은행금리야, 은행금리. 은행금리. 우리 저번 주에 상환기금법 복리이자 했죠? 그게 바로 은행금리, 은행금리. 그래서 아무튼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세요. 예, 오케이. 넘기세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있어요. 자본회수 처리 방법이 있는데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이 있는데 양가로 1번은 과거에 나왔는데 이거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 그래서 그냥 참고고 양가로 2번도 시험에 나왔던 건데 요건 하나 듣고 갑시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우리 전범위 40문제 시험 보기로 했죠. 오후 특강 할 때 기억 안 나? 근데 왜 자꾸 뭐 말만 하면 일단 째려보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학원도 참 이거 고쳐야 돼요. 왜냐면 말만 하면 일단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한번 딱 째려보는 거야. 째려보고 나서 뭔가 생각하려고 그래. 오늘 40문제 전범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이제 이 문제가 하나 넣어놨거든. 예. 답이 3번인가 무슨 같은데. 아무튼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1번은 답이 내 2번이 알려줬어? 알려줬어요? 그래? 저번 주에 했구나. 그래, 1번, 2번이에요. 그리고 요 문제 나온 건 답이 3번이야. 근데 몇 번인지 잘 몰라. 중요한 건 몇 번인지 잘 모르겠어. 자, 이제 볼게요. 어디? 나는 목표가 100원을 보려고 그래, 100원. 그러니까 내 목표는 100원이야. 근데 여기 사서, 여기 투자해가지고 100원을 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여기서 1년 동안 운영 수익이 100원이 나왔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목표치가 충족이 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우리 그 지렛대 효과처럼 이제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 내가 원하는 수익이, 목표 수익이 100원인데 이 부동산 샀더니 1년 동안 운영 수익이 100원이면 딱 충족이 됐는데 운영 수익이 80원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아직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죠. 근데 가치가 20원 상승하면 내가 원하는 수익이 충족이 될 수 있나요? 이제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한번 가볼 텐데, 자, 환원이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투자자가 목표했던 수익률은 10%다. 10%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놓고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어디? 부동산을 살 때 가격을 매수 가격이라고, 매수 가격. 매수 가격. 그냥 들어봐요. 지금 어디 하냐면 186페이지 양가로 2번 그거 하려고 하는데 일단 좀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샀다가 언젠가는 다시 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매도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재매도 가격. 자, 어디? 첫 번째. 부동산을 100억 주고 산다고 가정할까요? 100억. 근데 나중에 되팔 때 102억의 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100억 주고 사가지고 102억이 된다는 것은 2억만큼의 자본이득이 생겼죠. 그러면 2%만큼의 자본이득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자, 어디?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디? 이게 목표치인데 해당 투자 대안에서 10%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딱 투자자가 원하는 만큼 충족이 되죠. 맞죠? 근데 있잖아요. 이런 조건이 생긴다면 부동산
처분 시 가격이 2%더 오른 거야. 그럼 있잖아요. 가격이 2% 오른 만큼 이 부동산에서는 수익률이 2%만큼 덜 나와서 8만 나와도 여기 2%가 채워지니까 원래 투자자가 목표했던 요구치가 충족이 됩니까? 맞죠? 그러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본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래요. 그러면 자본의 수익률은 0보다 크다 작다? 응? 마이너스는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0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자본 회수율은 0보다 작아도 된다. 즉 샀다가 되팔았을 때 이익을 보면 그만큼 덜 벌어도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다음 세 번째 100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되팔았을 때 98억이 처분이 가능하대. 그러면 샀다가 되팔았을 때 2억만큼 가치 손실이 나타나죠. 그러면 2%만큼의 자본 손실이 생깁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투자 대안에서 10만 벌면 돼, 안 돼? 안 돼. 나중에 이만큼 가치가 까이니까. 그러면 까이는 만큼 더 벌어야 되겠습니까? 12를 벌어야지 나중에 2%만큼 가치가 까여도 원래 목표했던 목표치가 충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자본의 수익은 플러스니까 0보다 커 작아? 0보다 크죠? 그죠? 다음 세 번째 100억 주고 샀는데 100억의 처분이 가능하대. 그러면 샀다가 되팔았을 때 가격 변화가 안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해당 투자 대안에서는 그냥 딱 10만 벌면 되죠? 그러면 자본의 수익은 그냥 뭐냐면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한 번만 들으면 돼. 샀다가 되팔았을 때 가격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본의 수익은 0이다. 그럼 결국은 가격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의미 파악만 하고 요걸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세요. 샀다가 되팔았을 때 이익을 보죠. 맞죠? 이익을 보는 만큼 더 벌어야 돼, 덜 벌어도 돼? 덜 벌어도 되죠. 그러면 덜 벌어도 된다는 것은 0을 기준으로 까먹어도 돼. 그러면 자본의 수익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샀다가 되팔았을 때 손해 보죠. 손을 보면 그만큼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은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자본의 수익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 지문이 이제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샀다가 되팔았을 때 이익을 보면 덜 벌어도 되는 거죠. 덜 본다는 것은 0보다 작아도 된다. 자본의 수익이 0보다 작다. 샀다가 되팔았을 때 손해를 보면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것은 자본의 수익이 0보다 더 크다.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돼요. 아까 그 문제를 보니까 이렇게 샀다가 되팔았을 때 이익을 보는데 자본의 수익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지문이 잘못 나온 것 같더라고. 아니죠? 0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요. 네. 아마 오후에 아마 문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벌써 내가 답을 2개나 알려줬죠? 그래서 점수는 거의 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정리 한번 했고요.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 이거 좀 잠깐 좀 휴식했다가 좀 하죠. 네.